평생을 바쳐 최고 명문대에 보낸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집안의 가정부였다고 소개하더군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가장 빛나는 날, 제 손으로 가장 아픈 진실을 선물하기로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울산, 우리 동네 전화동의 새벽은 언제나 그랬어요. 저 멀리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희미한 여명 속에서 거인처럼 잠에서 깨어나는 풍경으로 하루가 시작되죠. 창문을 열면 비릿하면서도 상쾌한 바다 내음과 함께 밤새 멈추지 않았을 조선소의 쇳소리가 웅웅거리며 아침을 알려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평생을 들어온 자장가 같은 소리예요. 저 소리가 우리 민준이를 키웠고 제 젊음을 바친 곳의 심장 소리니까요. 제 이름은 최정희, 올해 61예요. 20살에 조선소에 들어가 땀 흘려 일했고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낸 뒤로는 악착같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죠. 이제는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요. 한 달에 130만 원 남짓,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남죠. 그 남는 건 다 우리 아들, 민준이를 위한 몫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민준이에게 반찬 붙여줄 날, 그리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은 날. 물론 전화야 아무 때나 오면 더 좋지만 녀석이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다니느라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귀한 시간을 엄마한테 쓰는 게 미안할 정도죠. 오늘 아침에도 바다를 한참 바라봤어요. 저 바다 너머에 세상에서 가장 큰 배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죠. 저도 거기서 쇠를 자르고 용접 불꽃을 보며 젊음을 보냈어요. 여자 몸으로 힘들지 않았냐고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매일같이 빨아야 했고 손톱 밑에는 늘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죠.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땀 흘려 돈 버는 일인데 뭐가 부끄럽겠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내가 만든 배가 5대양 6대주를 누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민준이를 키웠어요. 녀석은 어릴 때부터 참 똑똑했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질문도 많았죠. 동네 사람들은 전부 민준이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해졌죠. 그래,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아들은 최고로 가르치자.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민준이 성적표를 받아들면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결국 녀석은 해냈죠.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서울대학교에 떡하니 합격했으니까요. 합격 통지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뻐서 울고 고생한 세월이 생각나서 울고 이제 아들이 나랑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또 울었어요. 그래도 보내야죠. 저 좁은 울산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훨훨 날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아들을 서울로 보낸 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녀석은 이제 서울 사람이 다 됐어요.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 말투부터가 달라요. 구수하고 억센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부드럽고 세련된 서울 말씨를 쓰죠. 그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멋지게 컸구나 싶어서 대견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요. 나랑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오늘은 아들한테 보낼 반찬을 만들려고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섰어요. 전화동 시장은 늘 활기가 넘쳐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민준이 엄마, 오늘 물 좋다. 아들내미 보내줄 기가 하며 큼지막한 갈치를 보여줘요. 아따, 아지매요. 우리 민준이는 갈치보단 가자미를 더 좋아합니다. 나는 웃으며 가자미 몇 마리를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파김치를 담글 쪽파도 한 단 샀어요.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서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아들이 좋아할 음식을 만드는 시간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가자미를 노릇하게 굽고 매콤달콤하게 조림도 만들어요. 쪽파를 다듬으며 이걸 먹고 우리 아들이 힘을 내야 할 텐데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장조림을 만들어요. 간장을 몇 번씩 따라내고 다시 졸여야 고기가 부드럽고 짜지 않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민준이가 이 장조림 하나면 밥 두 그릇을 뚝딱 해치우는 걸 알기에 힘들지 않아요. 어릴 적 민준이는 참 말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다 이야기했죠. 엄마, 오늘 내가 발표를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엄마, 이 책 진짜 재밌어.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제 낙이었는데 서울에 간 뒤로는 점점 말이 줄었어요. 바쁘니까 그렇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애써 이해하려고 해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반찬을 다 만들고 나니 어느덧 오후가 되었어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플라스틱 통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혹시라도 국물이 셀까봐 랩으로 꽁꽁 싸고 뚜껑을 닫고 또 신문지로 감쌌어요.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팩과 함께 넣고 나니 마음이 뿌듯해요. 이걸 받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렸죠.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요. 아들, 내 아들 맞나? 제가 반갑게 소리치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차분하고 조금은 낮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네, 엄마, 저예요.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바쁜데 엄마가 너무 시끄럽게 받았나 싶어서 저도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래, 우리 아들, 밥은 묵었나? 공부는 잘 되고? 네, 그럼요. 엄마, 다름이 아니라. 녀석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꺼내기 어려운 눈치였죠. 와, 무슨 일 있나? 돈 떨어졌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엄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심포지엄 있잖아요. 거기서 발표할 자료랑 참고해야 할 원서들이 좀 필요한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심포지엄, 원서? 제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었지만 아들 공부에 꼭 필요한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래? 얼마인데? 엄마가 보내줄게. 한 35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 잘 보여야 하는 자리라서 책도 좀 좋은 걸로 사야 하고 자료 준비하는데도 돈이 꽤 드네요. 350만 원.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공부에 필요하다는데 그게 문제겠어요. 제가 조금 덜 쓰고 안 입으면 되죠. 알았다, 아들. 걱정 마라. 내일 아침에 바로 보내줄게. 우리 아들 기죽으면 안 된대. 정말요? 고맙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어요. 그걸로 됐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엄마,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말만 해라. 앞으로는 보내줄게나 안 된대 같은 말은 안 쓰시면 안 돼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죠. 뭐라고? 아니, 그게 서울에서는 그런 말투 잘 안 쓰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엄마랑 통화하면 조금 그래요. 그냥 보내줄게요. 안 돼요. 이렇게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밝혔어요. 제 말투가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평생을 써온 내 말, 우리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이 말이 아들에게는 창피한 것이 되어버렸구나. 아, 알았다. 엄마가 노력해 볼게요.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목이 꽉 메어왔죠. 네, 엄마. 고맙습니다. 돈 받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들은 신이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끊어진 전화기만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시큰거리고 저려왔어요. 아들이 제 말투를 지적한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처럼 가슴 아팠던 적은 없었어요. 조금 그래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래, 서울은 그런 곳이겠지. 모두가 세련되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겠지. 우리 아들도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어요.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걸까? 내가 촌스럽고 무식한 엄마라서 아들 앞길에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뭐 하겠어요. 아들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하고 씩씩한 엄마가 되어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적금을 깼어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꼬박꼬박 모아온 돈이었죠. 창구 직원 앞에서 통장을 내미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돈으로 우리 아들이 더 높이 날 수만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돈을 찾아 민준이 계좌로 붙이고 나니 통장 잔고는 텅 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서울의 어느 화려한 레스토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제 아들 민준이는 잘 차려입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비싼 와인과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민준이는 방금 제가 보낸 돈으로 이 모든 것을 계산했어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민준아, 너는 집에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장학금에 목을 매? 그러자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집? 부산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사업이라는 게 언제나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내 힘으로 성공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지. 부산에서 무역회사라니. 민준이는 저 멀리 제가 모르는 세상에서 제가 모르는 아들이 되어 살고 있더군요. 그 순간 울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밥을 차리던 저는 아들이 보냈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엄마, 돈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6글자에 저는 오늘 하루의 모든 시름과 아픔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그때의 저 최정이었어요. 아들의 거짓말은 꿈에도 모른 채 아들의 성공만을 기도하는 바보 같은 엄마였죠. 아들에게 돈을 붙여주고 난 뒤 며칠 동안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어려운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도왔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든든했죠. 제 통장은 텅 비었지만 아들의 미래는 가득 채워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했던 그 말이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밝혀서 자꾸만 저를 찔러댔어요. 서울에서는 그런 말투 잘 안 쓰거든요. 그 한마디가 뭐라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평생을 써온 이 말이 내 아들에게는 창피한 것이었구나. 억세고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가 서울의 세련된 아들 옆에 서기에는 부끄러운 것이었구나.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아들이 저 멀리 제가 가보지 못한 세상으로 훌쩍 떠나버린 것만 같았죠. 그 후로 아들과의 통화는 더 짧아졌어요. 전화를 걸면 늘 바쁘다고 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금방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으려고 했죠. 목소리에서는 온기 대신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저 지금 도서관이라서요. 엄마, 저 팀원들이랑 회의 중이라서요.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마치 아들이 일부러 저를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서울대학교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더군요. 넓고 멋진 캠퍼스,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학생들. 우리 민준이도 저기서 공부하고 있겠지. 저렇게 대단한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 아이들은 부모님도 다들 훌륭한 분들이겠지. 문득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조선소에서 기름밥 먹던 엄마, 사투리 쓰는 엄마가 아들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이르자 덜컥 겁이 났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제가 고개를 흔들며 애써 나쁜 생각들을 떨쳐냈어요.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안의 싹은 제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났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이렇게 전화 몇 통으로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건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요. 우리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얼굴은 상하지 않았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그래, 가자. 서울로 가자. 결심이 서자 몸이 바빠졌어요. 아들에게는 비밀로 해야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또 시장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을 잔뜩 샀어요. 이번에는 더 정성껏, 더 맛있게 만들었죠. 혹시 아들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수도 있으니 양도 넉넉하게요. 며칠 동안 부엌에서 사는 것처럼 음식을 만들고 식혜까지 한 통 가득 만들었어요. 제 사랑을 꾹꾹 눌러 담는 기분이었죠. 드디어 서울 가는 날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쌌어요. 커다란 보따리 두 개가 꽉 찼죠. 이걸 들고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허리가 아픈 것 같았지만 아들 얼굴 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울산역에서 KTX 표를 끊고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울산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이 시간 반,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죠. 녀석이 나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엄마가 여길 어쩐 일이에요. 하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겠지.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손맛이 최고야 하고 자랑할지도 몰라. 그런 상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서울역에 내리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울산과는 비교도 안 되게 사람이 많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보따리를 고쳐들고 지하철을 타고 아들이 사는 관악구로 향했어요. 아들 자취방 주소는 머릿속에 똑똑히 외우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려 아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서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젊고 활기찬 학생들이 가득했고 길가에는 예쁜 카페와 서점들이 즐비했죠. 모두가 똑똑하고 세련돼 보였어요. 제 옷차림과 손에 든 보따리가 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괜히 주눅이 들었어요. 마침내 아들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문 앞에는 잠이 덜 깬 얼굴에 우리 아들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녀석의 얼굴에는 제가 기대했던 반가움이 없었어요. 대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공포. 저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엄마,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들 뒤에서 다른 젊은 남학생이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민준아, 누구야? 하고 묻는 목소리였죠. 아마도 룸메이트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아들은 저와 그 남학생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을 뱉어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향에서 올라온 먼 친척 아주머니셔. 먼 친척 아주머니. 그 말이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어요. 지금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내 아들이 나를 보고 먼 친척 아주머니라고 했구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아들의 그 잔인한 목소리만 귓속에서 울렸어요.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제 팔을 잡아 끌어 안으로 들였어요. 그리고는 룸메이트에게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하고 둘러대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죠. 좁은 현관에 서서 저는 제가 싸들고 온 사랑의 보따리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엄마, 오실 거면 온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죠.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원망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아들의 얼굴만 바라봤죠. 제 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이 정말 제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저 친구, 우리 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예요. 집안도 좋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어요. 그러더니 제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죠. 엄마,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조용히 방에 계셔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엄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은 지금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창피해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제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제야 안심한 듯 한숨을 쉬더니 제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고는 자기는 도서관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아들의 방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벽에는 제가 모르는 어려운 공식들이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에는 두꺼운 원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아들의 세상.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준 그 세상에 이제 제가 설 자리는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조선소에서 일하며 굳은 살이 박이고 평생 자식 위해 음식을 만드느라 거칠어진 손. 이 손이 부끄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저는 제 손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아들이 왜 저를 숨기고 싶어 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들은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왔고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조용히 자기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죠. 저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어릴 적 제품에서 잠들던 그 얼굴이 겹쳐 보였지만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이 깨기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들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차마 다시 들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제 거절당한 마음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촌스러운 옷차림, 슬픔과 절망으로 얼룩진 얼굴,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울산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제 시간은 서울의 그 낯선 아들의 방문 앞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창문에 다시 제 얼굴이 비쳤어요.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 얼굴에서 다른 것을 보았어요. 먼 친척 아주머니, 아들이 제게 붙여준 새로운 이름이었죠. 평생을 민준이 엄마로 살아왔는데 이제 저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기차는 울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울산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과 먼 친척 아주머니라던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울렸고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면 목이 꽉 메어와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반찬통들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뚜껑을 열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저 안에 담긴 건 이제 음식이 아니라 제가 거절당한 마음 그 자체인 것 같았거든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일까봐 무서웠고 아들이 아니면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마치 세상에 저와 아들 단둘만 존재했는데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기분이었어요. 저는 텅 빈 집 안에서 섬처럼 외로웠어요. 그렇게 넋을 놓고 며칠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먼지가 뽀얗게 떠다니는 걸 보았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뭘 하나, 집골이 이게 뭔가. 몸을 일으켰어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슬픔이라는 늪에 빠져 영영해어 나오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죠. 몸을 움직이니 신기하게도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생각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어요. 청소를 하다가 거실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보게 되었어요. 앨범 첫 장에는 흑백 사진 속에 뗀 제 모습이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참 겁도 없고 씩씩했는데 여자라고 얕보는 남자 동료들 사이에서 악착같이 기술을 배웠고 제 손으로 거대한 배의 한 부분을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제 손은 그때부터 거칠었지만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정직한 노동의 훈장이라고 여겼죠. 다음 장을 넘기니 이제 막 돌이 지난 민준이를 품에 안고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민준이는 제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웃고 있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제 세상의 전부가 되었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어요. 더 힘든 용접 파트로 옮겨가며 밤낮 없이 일했고 제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번 돈은 모두 아들을 위해 썼어요. 앨범 마지막 장에는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제게 써준 삐뚤빼뚤한 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엄마. 엄마는 제게 슈퍼맨이에요. 나중에 커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래, 나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 나에게는 이런 아들이 있었지.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앨범을 덮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조선소에서 받았던 장기근속 표창장과 이제는 빛이 바랜 안전모, 그리고 제 이름 최정희가 선명하게 밝힌 낡은 사원증이 들어있었어요. 사원증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먼 친척 아주머니도 아니고 민준이 엄마도 아닌 온전한 제 이름. 저는 이걸 잊고 살았더군요. 아들의 성공에 제 인생 전부를 걸어버린 나머지 정작 제 자신의 가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땀 흘려 보낸 성실한 시간들, 아들을 위해 바친 숭고한 사랑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무너졌던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죠. 엄마, 잘 지내시죠? 제가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밝고 다정했어요. 마치 서울에서의 그 끔찍했던 일은 아예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어색함과 불안감을요. 괜찮다. 바쁜데 어쩌겠노. 저는 일부러 더 무덤덤하게 제 원래 말투대로 대답했어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신이 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저번에 말씀드렸던 장학금 있잖아요. 제가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이것만 되면 엄마, 앞으로 저한테 돈 한 푼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 될 수 있다고요. 장학금,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래, 잘 됐네. 축하한다. 그런데 엄마, 최종 심사를 앞두고 교수님들께 제출할 자료랑 준비할 게 좀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또다시 돈 이야기였어요. 이전 같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았다고 대답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성공이라는 게 어쩐지 제가 아는 정직한 성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거든요. 아들의 부끄러움, 아들의 거짓말, 그리고 아들의 조급함. 이 모든 것들이 장학금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생각 좀 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이 꽤나 놀란 눈치였죠.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대답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뭘 생각해요, 엄마?
이거 정말 중요한 기회란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알았다. 일단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통화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도 아닌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사실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바람이라도 쐴 겸 밖으로 나섰어요. 동네 복지관에 들렀다가 거기서 우연히 옛날 조선소 다닐 때 같이 일했던 숙자 씨를 만났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한참 동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눴죠. 숙자 씨는 딸네 가족이 서울에 살아서 자주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서울 애들 사는 거 보니께 참 우리 때랑은 다르더라. 짠하기도 하고 숙자 씨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친구 딸이 서울대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는데 그 집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착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대요. 그런데 말이다. 그 착한 아들이 요즘 아주 죽을 상을 하고 댕긴단다. 지가 밤새 고생해서 쓴 논문을 어떤 나쁜 놈이 홀랑 베껴가서 큰 상을 받게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애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더라. 그 어미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대학교, 장학금, 그리고 논문을 베낀 나쁜 놈,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찔했어요. 설마 우리 아들이. 아니야, 아닐 거야. 제가 미친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어요. 아들의 거짓말,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저를 숨기려 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숙자 씨의 이야기와 끔찍하게 연결되었어요. 저는 숙자 씨에게 그 친구분 연락처를 알 수 있겠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숙자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전화번호를 찾아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손은 덜덜 떨렸어요. 만약 제 예상이 맞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게 제 아들을 위한 길이든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한 길이든.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지난번처럼 음식이 가득 담긴 보따리가 아니었어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낡은 사원증이 든 작은 상자를 챙겼죠. 이번에 서울로 올라가는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떠는 먼 친척 아주머니도 아니었죠. 저는 제 인생의 가치를 되찾고 제 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가는 최정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결심을 품고서요.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제 마음은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땐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제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실을 확인하자.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죠. 제 아들이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관련된 이 끔찍한 의심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여전히 넓고 활기가 넘쳤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느꼈던 위압감과는 다른 감정이 저를 감쌌어요. 이곳은 이제 제게 아들의 자랑스러운 배움터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있는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죠. 저는 주머니에 든 숙자 씨 친구분의 연락처, 김은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힌 종이를 꾹 쥐었어요. 이 넓은 곳에서 그분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무작정 걷다가 교직원들이 드나드는 듯한 건물로 들어갔어요. 용기를 내어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 젊은 직원에게 물었죠. 여서 일하시는 분 중에 김은숙 씨라고 혹시 아시는겨? 제 어색한 사투리의 직원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청소 노동자분들 명단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김은숙이요? 이름이 흔해서. 어느 건물에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저의 고단한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이 건물, 저 건물을 헤매며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대부분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거나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다리는 아파오고 마음은 초조해졌어요. 어쩌면 이건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쯤이었어요. 어느 인문대 건물 복도 끝에서 저는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는 채 안 되어 보였지만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어깨와 깊은 시름이 배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분이구나. 왠지 모를 강한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저, 혹시 김은숙 씨 되십니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깊은 주름이 팬 눈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그녀는 낯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누구신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구수한 사투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제 아들도 이 학교 댕깁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 말에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죠. 혹시 아드님 일 때문에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에?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어요. 아들이라는 말에 단번에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았죠. 그녀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데리고 건물 구석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향했어요. 청소 도구들과 낡은 소파 하나가 전부인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그곳은 화려한 대학 캠퍼스의 이면에 숨겨진 땀과 눈물의 공간이었어요. 휴게실에 마주 앉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저였어요. 저는 제 아들 민준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녀석이 얼마나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서울에 온 뒤로 어떻게 변해갔는지, 저를 어떻게 먼 친척 아주머니라고 소개했는지까지. 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김은숙 씨는 그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은 저처럼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아들, 지환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놓지 않았죠.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될 논문은 지환이가 지난 1년 동안 잠을 줄여가며 완성한 피와 땀의 결정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와 자료들을 그대로 베껴서 다른 이름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제 아들 민준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심장은 수만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제 의심이, 그 끔찍했던 상상이 모두 사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의 배신에 상처받은 어머니와 아들의 노력이 짓밟힌 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너무나도 똑같은 무게의 삶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물은 단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눈물 속에는 서로의 고된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동지애가 담겨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세상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었던 두 어머니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은숙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학교 근처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갔어요.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 지환이는 저희를 보고 잔뜩 경계하는 눈치였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은숙 씨가 아들을 설득했고 지환이는 마지못해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지환이가 보여주는 화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처음 아이디어를 구상했던 메모 파일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쓰고 수없이 고쳐 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파일마다 생성된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 아들 민준이가 논문을 제출하기 훨씬 이전의 날짜들이었어요. 지환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컴퓨터에는 기록이 다 남는다고. 누가 언제 파일을 만들고 수정했는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는다고요. 그것은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는 차가운 기술이 증명하는 명백한 진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제 아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비겁하고 끔찍한 일인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저를 짓눌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었구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친구의 영혼을 훔친 대가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망연자실해 있을 때였어요. 제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예요. 방금 연락받았어요. 저 장학금 받게 됐어요. 엄마, 제가 해냈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그래, 잘 됐구나.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어요. 시상식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엄마, 이건 그냥 관내에서 하는 작은 행사라서요. 가족들은 초대 안 한대요. 그러니까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나중에 상 받고 내려가서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아들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를 자신의 영광스러운 순간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핏기 없는 얼굴의 지환이와 눈시울이 붉어진 은숙 씨를 번갈아 보았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호한 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우리는 그날 아무 말 없이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그 영광스럽다는 시상식에 우리가 가야만 한다고요. 진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인 두 어머니가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요. 시상식까지 남은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어요. 저와 은숙 씨는 함께 지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이미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뒤엉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울산에서 올 때 입고 온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외출복을 한 번 더 다려두었고, 은숙 씨는 매일 입는 작업복 위에 헐렁한 카디건을 하나 걸치기로 했죠. 우리는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거친 손과 정직한 마음, 그리고 아픈 진실뿐이었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으니까요. 마침내 시상식 날이 밝았어요. 금요일 오후 서울대학교의 가장 큰 강당은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좋은 옷을 차려입은 학부모들과 점잖은 교수들, 그리고 빛나는 눈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젊은 학생들이었죠. 저와 은숙 씨는 강당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우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 같았어요.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지만 옆에 앉은 은숙 씨의 단단한 옆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눈은 자꾸만 저 앞쪽 귀빈석에 앉아있는 아들에게로 향했어요. 녀석은
값비싼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수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인가. 저렇게 환하게 웃기 위해 대체 제 뒤에 얼마나 짙은 그늘을 만들어야 했을까.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어요. 자랑스러워야 할 아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칼날처럼 저를 베는 것 같았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총장님의 지루한 축사가 이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제 아들의 이름이 불릴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사회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올해의 오 재단 장학생, 인문대학 철학과 최민준 학생,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 아들, 민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죠.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장학 증서를 받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의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해온 수상 소감을 읽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오 재단 관계자 여러분, 유창하고 막힘없는 서울 말씨였죠. 녀석은 자신의 학문적 열정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멋지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가족 이야기를 꺼냈죠. 이 모든 영광을 저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며 저를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바치고 싶습니다. 부산 무역회사. 그 거짓말이 제 귀에 대모처럼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모든 고통과 사랑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민준아.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음악이 멈추고 박수 소리가 멎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단상 위의 아들은 저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죠.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완전한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잠시 동안 강당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어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제 아들의 입이 열렸어요. 녀석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옆에 서 있던 학과장 교수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 평생을,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그 한마디를요. 교수님, 아마 저분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예전에 일하시던 가정부 아주머니입니다. 가정부 아주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웅성거렸어요. 몇몇은 비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수치심과 절망감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 옆에 앉아있던 은숙 씨가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녀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 산산조각 난 제 영혼을 다시 하나로 붙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죠. 그리고는 단상 위에 서 있는 제 아들을, 제 인생의 배신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죠. 대신 가장 조용하고 가장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요. 네 말이 맞다. 나는 가정부다. 강당 안의 웅성거림이 순간 멎었어요. 나는 내 아들 최민준이의 꿈을 위해서 내 한 평생을 바친 가정부다. 나는 울산의 시끄러운 조선소에서 내 아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평생을 일한 노동자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했죠. 저는 옆에 서 있는 은숙 씨를 가리켰어요.
그리고요, 내 옆에 서 계신 이분도 일하는 사람이다. 이분은 바로 이 화려한 건물을 당신들 아들, 딸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쓸고 닦는 청소 노동자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내 아들이 자기 것인 양 자랑스럽게 상을 받고 있는 그 논문의 진짜 주인을 키워낸 어머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은 사라지고 경악과 충격의 표정만이 남았죠. 단상 위의 교수들과 재단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 아들 민준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군중을 향해 말하지 않았어요. 은숙 씨와 저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우리는 단상 바로 앞 학과장 교수와 재단 이사장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향했죠. 그리고는 제가 품에 고이 간직해온 서류 봉투를 그들 앞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지환 학생의 논문 초고부터 수정본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긴 파일들을 출력한 종이와 그 파일들의 생성 및 수정 날짜가 찍힌 디지털 기록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부디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분노도 필요 없었죠. 진실은 이제 저의 손을 떠나 그들의 손에 넘겨졌으니까요. 저와 은숙 씨는 뒤를 돌아 굳어버린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어요. 우리가 강당의 무거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안에서 뒤늦게 터져 나온 거대한 소란을 등 뒤로 한 채 우리는 환한 햇살 속으로 함께 걸어 나왔어요. 차가운 복수심의 만족감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무겁고도 안온한 평화가 제 마음을 감쌌어요. 우리는 승리자도 패배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두 아들을 둔 세상의 모든 어머니였을 뿐이죠. 그날 서울역에서 은숙 씨와 헤어져 홀로 울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끝난 기분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진실을 밝혔다는 안도감과 함께 제 손으로 아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저는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끔찍한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홀로 서 있는 생존자일 뿐이었죠. 울산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집안은 적막했죠.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은숙 씨를 통해 들려온 소식이 전부였어요. 민준이는 결국 장학금이 취소되었고 학교로부터 두 학기 정학이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녀석은 자취방에서도 자취를 감추었다고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도 녀석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 아들이 무슨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닐까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분노와 원망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걱정과 그리움이 채워갔어요. 어미의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더군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듯한 몇 주가 흘렀어요. 그날도 초저녁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예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제 아들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말끔하고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한 얼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그리고 초점을 잃은 텅 빈 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녀석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녀석은 제 다리를 붙잡고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차마 녀석을 밀어내지 못하고 그저 마른 등줄기를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길고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죠. 상처는 너무 깊었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아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준이를 앉혀놓고 제 인생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었어요. 제가 어떻게 조선소에 들어가 젊음을 바쳤는지, 남편을 잃고 얼마나 막막했는지, 그리고 녀석을 키우면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거친 손에 새겨진 시간들과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스며든 땀의 의미를요.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녀석이 제 삶을, 제 시간을 온전히 마주한 첫 번째 순간이었죠. 그 사이 서울에서는 저희가 일으킨 파장이 조용하지만 거세게 번지고 있었어요. 은숙 씨 말로는 두 어머니 이야기가 서울대학교 안에서 전설처럼 퍼지고 있다고 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공과 양심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고 학교 측은 여론에 떠밀려 학문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해요. 저희가 바라던 것은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었지만 저희의 작은 몸부림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경종이 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저희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제도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힌 것으로 충분했어요. 은숙 씨와는 이제 허물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 전화를 걸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식들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죠. 은숙 씨 아들 지환이는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빼앗겼던 영예를 되찾았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일처럼 기뻤어요. 진정한 변화는 제 아들에게서 시작되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민준이가 제 앞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학교에 휴학계를 냈다고요. 그리고 울산에 있는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녀석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엄마가 평생 말씀하신 정직한 땀의 의미를 이제라도 제 몸으로 직접 배워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아들이 드디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공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제게도 새로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고된 일에 지쳐 돌아온 아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일.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밥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공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쇠를 깎으며 느꼈던 감정들을 서툴게 털어놓았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부서졌던 관계를 한 땀 한 땀 다시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볼 일이 있어 동네 주민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어르신 문해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글씨를 배우는 곳이었죠. 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제 평생의 한 어릴 적 가난 때문에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고 아들을 키우느라 제 이름 석자 쓰는 법도 잊어버린 채 살았죠. 아들을 위해 기꺼이 포기했던 꿈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제 등 뒤로 은숙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라면 할 수 있대이. 그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강 신청서에 제 인생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서명을 했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제 삶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죠. 저녁이면 저는 책가방을 메고 문해교실로 향해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 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가나다라를 배우죠.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기만 하던 글씨가
이제는 제법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는 시간, 교문 밖에는 어김없이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작업복 차림에 얼굴에는 기계 기름이 조금 묻어 있지만 그 어떤 모습보다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요. 녀석은 이제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낡은 책가방을 들어주며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네. 우리 최정희 학생하고 넉살 좋게 농담을 건네죠. 우리는 나란히 걸어 집으로 향해요. 저 멀리 조선소의 불빛이 밤바다를 밝히고 익숙한 쇳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지는 길. 아들은 공장 이야기를 하고 저는 오늘 배운 글자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세상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기 위해 공책을 펼쳤어요. 오늘의 숙제는 자신의 이름 써보기였죠. 저는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제 이름 석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내려갔어요. 최, 정, 희. 그 세 글자를 쓰는데 제 평생의 시간이 걸렸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제 아들에게 가장 아픈 진실을 가르쳤고 제 자신에게는 가장 빛나는 이름을 되찾아 주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다시 쓰는 제 이름이자 제 아들과 함께 다시 세우는 우리의 삶이었어요. 가장 큰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거짓된 명예 대신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그것이 바로 아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죠. 진정한 체면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